이거 아니 유튜브를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듣고 난 다음에 이종구 씨 얘기.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11번까지 봤어요. 이제. 이종구 유튜브를 지금 본 거야. 그리고 이게 아버지 연작 시리즈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정보양호 찐보리싸 이거는 그 종이 푸대야 그냥. 요 아버지 얼굴을 거기다 그렸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종구 씨, 나 처음에 진짜 깜짝 놀라서 이 사람이 그림 보고 진짜인 줄 알고. 근데 이게 결국 뭐냐면 극사실주의. 이때 극사실주의의 사실주의는 하이퍼리얼리즘이라고 표현하는 걸로 의미적인 극사실주의가 아니라 그대로 재현해내는 거. 사진보다 더 사진적으로 재현해낼 때 이걸 하이퍼리얼리즘이라고 표현하지, 양식사적으로는. 그러니까 극사실주의적인 기법을 써서 우리나라가 그 민중미술이라는 것과 단색하고 거의 이렇게 뭐 10년 단위로 이렇게 뜨는데, 단색화가 70년대라면 민중미술은 80년대 뜨는 건데 동시대잖아. 단색화는 극단적으로 추상의 개념으로 간다면 민중미술 쪽은 사실주의적인 개념으로 가는데, 내용적인 것도 사실주의적인 거고 표현적인 것도 사실주의적인 것 쪽으로 많이 흘러. 그러다 보니까 민중미술은 너무 직접적인 표현들을 많이 해. 그래서 직접적인 표현을 해서 그 수명이 좀 짧아 사실은. 근데 이종구 선생 같은 경우는 그 와중에 자기 색깔이 명확한 거야. 이때 이런 걸로 유명한 사람이, 자기 색깔을 갖고 뜬 사람이 이목상, 민정길, 안창홍은 조금 그림이 다른 부류지만 이종구가 좀 그들보다 연배가 좀 낮지.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그 우리나라 그 80년대 그 민중미술 쪽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다고. 그때 사진도 민중미술의 그 한 부류로서 연결돼서 그 다큐멘터리 사진들이 유행을 했어. 그래서 80년대 사진에서는 다큐멘터리 사진이 아니면은 아주 퇴폐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사치스럽고 퇴폐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폄하당하고 그랬었어. 80년대. 그때 꿋꿋하게 그걸 뚫고 나갔던 게 누구냐면 배병호 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병호 씨는 자기 나름대로의 색깔을 갖고 쭉 흘렀어. 그러고 사진 같은 경우는 그게 전체로 민중미술 그 판의 사진들이 판을 치던 중에 그게 떴다는 얘기지, 모든 작가가 그걸 했다는 건 아니지. 배병호 씨 같은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자연주의적인 어떤 사진의 개념으로 풀어진 것들이 강원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발표를 끝까지 안 했었어. 강원구 선생님. 강원구 선생님은 세미 깊은 물 이런 잡지 사진 쪽에서만 그냥 저널리스트로서 활동을 하다가, 강원구 선생님 첫 번째 개인전을 61갑을 맞으면서 우연과 필연이라는 제목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적 상황이 그러니까 거기다 자기 사진을 안 보여줬던 거예요. 근데 강원구 선생님 같은 경우가 정말 사진적인 사진을 하신 분이었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진도 이제 막 발전을 하다가 90년대 좀 들어오면서 이제 뭐 구본창이니 이런 사람들이, 유학파들이 들어오면서 이게 확장이 되기 시작을 했거든. 그러니까 특히 아까 오전에 내 얘기를 했지만, 나 같은 경우가 그 중간에 아주 중심에 있었다고. 우리 선생 자체가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이었고, 시대가 그랬고, 현실과 바람이 동인이 만들어지고 그럴 때 내가 그 앞에 있었던 사람이 그거 본 거야 전부. 같이 지금 말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그런데 봐라, 내가 그 아주 그 중심 뿌리에서 더더군다나 그 당시에 얘는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여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 그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큐멘트,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 보니까 다큐멘트적인 성향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응? 그런 사람들과 어우러 다니고 막 이렇게 폼 잡고 다니고 이러니까. 그런데 그리고 사진이라는 게 찍으면 나오니까 조금 그런 사진 찍기가 뭐 어려워. 그러면 막 칭찬을 하고 막 이래갖고 정말로 떠오르는 뭐 이런 것처럼 뭐 이렇게 보여지고 그랬었다고, 어른들한테 처음에 초창기에. 그런데 당최 그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림이거든. 정말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길을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그 내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동네에서 청춘을 보냈던 거야. 시대 상황이 그랬네요. 시대 상황도 그렇지만 내가 조금 더 똑똑하고 조금 더 이런 공부든 뭐든 자기 성찰에 대해서 자기에 좀 집중을 해서 보면은 거기를 벗어났어야지. 강문 선생님의 그 사진적 사진이라는 것이 선생님이 흔히 맨날 말하는 파인아트 그런 거요? 선생님 그건 좀 말하는 나중에 거? 얘기할게. 그거는 그건 좀 아니야? 다른 얘기야. 그거 얘기하려면 이제 지금 너무 딴 데로 음. 가니까 이따 시간 내서 얘기해 줄게. 방향이 다른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서 내가 포인트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자기의 그 타고난 천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찾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헛다리 짚었을 때 얼마나 문제가 되는가. 너무 제가 알고 있어요. 헛다리를 짚으면 너의 헛다리가 언제 들어? 저는 지금까지 계속 헛다리. 헛다리를 짚으면 뭐가 되느냐면 열심히 살면서 자괴감에 빠져. 뭔가 성과를 스스로가 안 냈다고 생각하는 만족이 없으니까. 만족이 없고 못하니까. 열심히 하는데 내게 아니는데 어떻게 돼. 그런데 열심히 하니까 흉내가 내진다고 어느까지는. 그러니까 그거를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또 옆에서 막 부추긴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은 굉장히 중요한 게 자기를 닮게끔 하면 안 돼. 근데 그 많은 사람의 여자들이 닮잖아. 선생들이 끌지 그렇게. 어. 그 사람답게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진짜 선생이 해야지 될 일이지. 자기를 닮게끔 해서는 그거는 죄 짓는 일이야. 근데 그거를 부모도 마찬가지잖아. 부모고 선생이고 위에 있는 사람, 저기 말하자면 이끄는, 위라기보다는 이끄는 사람들은 도제. 무엇을 이끌어야지 되느냐면 그 사람이 자기의 천성을 볼 수 있게끔 이끌어줘야지 정답을 주고 그쪽으로 이렇게 사육하듯이 몰아가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의 교육은 자꾸 그렇게 하게끔 교명됐었고 특히 우리 사진계 내가 머물렀던 그곳에서는 그게 너무 심했었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허구나 싸웠던 거야 그 선생하고. 김영 쌤하고 진짜 허구나 싸웠어 나는. 네가 사람이야. 내가 근본이 안 되는 것이부터 시작해갖고 안 보고 또 다시 만나면 그런 연극도 없어. 평생을 그러면서 그러니까 정말 내가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그런데 이 욕망이 크다고. 열망이. 내 존재의 부재가 나의 어떠한 조건값으로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찾겠다는 욕망이 컸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하고 나서 한 10년이 지난 다음에 30대 후반쯤에서야 내가 보이더라고. 나 오늘 계속 내 고백을 하는데 뭐가 보이느냐면 내가 하고 있었던 사진은 그야말로 사진일기 쓰는 거였구나야. 나 보는 거를 나도 모르게 혼자 더듬어 가면서 했던 건데 그걸 모르면서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럴 때 그렇게 살짝 이렇게 건드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확 튀어날 텐데 그때 사람을 제대로 못 만났던 거지. 그런 사람이 없었느냐? 있었어. 선배 있었잖아. 나는 못 만났지만 다른 데 있었다고. 다 있었어. 다 있었는데 그들과 연이 안 됐던 것이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내가 내 얘기를 이렇게 계속하는 게 지금이라도 해야지 된다는 얘기야.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내 달란트와 만나지는 것들 지금이라도 찾아서 자기 방식대로 풀어내야지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 봐봐. 그런데 지금 이종구 씨가 나 이 사람 그림 처음에 봤을 때 진짜 깜짝 놀랐어. 이게 뭐야? 그런데 절대 내 과는 아니야. 절대 내 과는 아닌데 내 과가 아니다 보니까 심지어는 그 무지에서는 오만으로 뭐야 저런 그림을 그리고 이랬었어. 너무 직접적이고 사실적인 것을. 근데 나중에 어느 정도 철이 들고 나니까 그때 그 생각 굉장히 진짜 얼굴을 확 달아올릴 정도로 부끄럽더라고.
그러니까 뭐야 뭐 이런 느낌이 들었었다. 처음에 내가 이 사람을 아마 20대 30대 뭐 이쯤에서 봤을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아까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자기한테 맞지 않는 교육을 받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서 하다 보니까 푸대자루. 이 푸대자루가 또 어디에서 연결이 돼? 예전에 방바닥에 신문지 붙이고 그 푸대자루 붙였던 것이 생각이 나면서 거기다 캠퍼스 천에다 그림 그리는 게 아니라 거기다 그림 그리니까 아 이게 내게 맞구나. 자기 거를 처음부터 철저하게 찾아낼 수 있는 그 끼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화 시키는 게 천성적으로 됐던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천상 아티스트이면서 자기 것을 찾는데 거의 귀재처럼 가는데 아까 얘기했지 머리로 작업하는 것과 몸으로 작업하는 것. 이제는 그냥 몸으로 하는 거 같더니 계산 없이 그냥 몸으로 부대껴서 되면은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저기 시골 그 사람의 그 저력이 여기서 확 나오는 거지. 서산 사람이야. 그게 확 나오면서 그렇죠. 오는 그 땅의 힘, 대지의 힘. 이것이 이 사람한테는 그 있더라.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연이는 못 봐서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그 밀레와 이종구를 여러분들이 느낌을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해봐. 내가 지금 얘기했듯이 나는 이 둘을 비교할 때 나와 연결시키면 나는 밀레 쪽에 가까워. 그런데 밀레는 내가 웃기게 조금 알고 이종구는 약간 내가 박수 보면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할 것 같은 이런 느낌인데 내 사람은 아니야. 내 과는 아니야. 나의 반대편에 있어서 존중하는 마음. 어떤 측면에서 그리고 그 저력에 나는 도저히 갖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뚫어내는 힘. 그 강인한 그 저력에 나는 정말 고개가 숙여지는 사람 중에 하나야. 그리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두 번째 문제고. 그 다음에 테크닉적인 측면에서 정말 기가 막힌 이 훈련이 돼 있고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내가 이종구 씨를 존중을 하지. 근데 받을만 하네요. 그 예전에 아니 이종구 씨하고 나하고 직접 인사는 안 했어. 안 돼. 이 작가를 아는 거. 한 30대 알았겠지? 초창기 알았어 이 사람은. 그냥 언니가 민중 뭐 농민화가 이래갖고 응. 그 농민화가면 나는 그런 그림을 많이 본 기억은 내 대학교 때 뭐 그렇게 그렸던 그런 것들 왜 그런 것들 하고 그다음에는 저기 청경자 무슨 그 전시관 보니까 그 옆에 딱 농민화가 옛날 있지. 그 그림이 되게 강렬하고 되게 막 원색적이고 그래서 되게 거칠고. 별로 좋지가 않았는데 별로 기대를 안 하고 농민화가도 뭐 비슷하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아까 밀레 거 보고 이제 이게 틀기 전까지. 근데 생각보다 언니가 나는 밀레까지 이건 아니야. 근데 밀레 다 이런 그림보다 밀레 걸 다 누구나 좀 좋아하겠죠. 근데 언니가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보면 안녕하세요 할 만한 그리고 존중받을 만한 작업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되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진짜 찾아내서 저게 또 여기에 또 막 이상한 그림이 아닌 여기 이제 사실적인 그림이니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래서 되게 잘 봤어요. 아까 보여준 적이 되게 작업을 되게 잘했구나 싶네. 그러니까 혼심의 힘을 이 속에다 다 쏟아내. 이런 사람은 삶도 건강해. 이렇게 작업하는 사람이. 써 있잖아. 찐. 찐머리 찐이. 자, 아까 우리가 달리가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 보면 살바도르 달리가 이종거보다 훨씬 더 유명하지. 그런데 삶 자체로 보면은 살바도르 달리는 정말 그 자체로 인정을 하지만 진짜 쌍놈들이야.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겠어 진짜. 하나 그리면 자꾸 막 우기고 말이야. 감각적이고 뭐든지 다 성적인 거고 그냥 살바로 달리는 아침에 눈 딱 뜨면은 세상에 내가 달리는 게 이 세상에서 이렇게 기적 같을 수가 없어. 너무 자기 삶이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그 갈라라는 그 여자를 갖다가 그냥 몇 명의 그 저기였던 그 여자를
어떻게든 뭐 안 놔줘 편집증, 끝까지. 편집증. 그러면서 어쨌든 그런 걸로 보면은 삶으로 봤을 때 뭐라고 해도 다름을 인정하는 건 인정하지만 그쪽에 훨씬 더 현혹적인 감각을 이렇게 막 휘감기는 어떤 것들이 있어서 현혹적이고 이러기는 하지만 암만 그래도 근본의 뿌리 같이 느껴지는 그 힘으로 봤을 때는 이 동양 정신이 몸에 배어 있는 DNA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그 진정성과 연결되는 선비 정신 같은 게 살아있어. 도가 살아있어. 그림에 또 예가 있다고 예. 그래서 윤영근 선생님 같은 경우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나중에 이제 단색화 그림할 때는 윤영근 선생님 수업을 해줄 텐데 미란 진이다 그래. 이때 뭐야? 아름다움이란 진실됨이다. 진이다. 아름다움이 그 감각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진실됨이 아름다움이다.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게 도덕경에 나오는 말이야. 아니 장자에 나오는 말. 우리 예전에 수업할 때 한 번 나왔었어. 진선미 할 때 이것을 미선진으로 봐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미가 바로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 더 큰 맥락으로 봐야지 된다. 했을 때 아름다움이란 진이다라는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미라고 했을 때 굉장히 감각적인 것에 그 감각적으로 이렇게 건드려지는 거 그것에만 아름다움이라고 느끼지 않는 경향이 있잖아. 이게 내가 언젠가 그 강신주가 강의하는 얘기 중에서 사랑 애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오 그러네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게 사랑 애자의 이 한자에 보면은 아낀다는 뜻이 있대. 이기적이고 아끼는 거는 뭐야? 인색한 거야. 무엇에 인색한 거냐면 이 애자는 자 강신주 표현 그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야 너 물 갖고 와 소리 안 하고 내가 가서 물을 퍼먹는다는 거야. 이 사람을 아낀다는 거야. 심부름을 안 시키고 가능한 잘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아낀다라는 표현에는 인색하다는 의미가 같이 있는데 움직이지 않게끔 해준다는 거야.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뭐 콩나물 사라 두부 사라 맨날 시키죠? 그러니까 그 두부들 대상으로 했었던 강의인 것 같아. 자식 사랑한 거 아닙니다. 아끼면 저절로 응? 안 시키고 내가 가서 사오게 돼요. 근데 이제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아낀다라는 것이 사랑예에 포함이 돼 있다라는 거야. 이게 조심한다라는 뜻하고도 연결되잖아. 관계성에서 예하고 연결되는 예의. 근데 러브라는 단어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지. 러브라고 했을 때 오는 그 뉘앙스와 애란 내가 그 이후로 내 사랑이라는 단어를 애정이라는 단어로 내가 많이 쓰거든. 애정한다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그렇게 표현했잖아. 내가 저 사람 애정한다고. 나는 은혜한다는 표현이 더 좋은데. 은혜한다는 말도 있어. 은혜한다는 거 너무 좋지 않아? 은혜? 은혜. 은혜야. 몰라 은혜한다. 은혜하다. 은혜하다. 당신을 은혜하고 있어. 나는 애정한다는 표현을 내가 좋아해. 그런데 어쨌든 그런 식의 단어가 갖고 있는 뉘앙스의 차이가 단순한 뉘앙스가 아니라 실제 이 의식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 그 동양 그림에는 그림 자체가 도를 추구하는 행위였어. 그치? 관념산수화. 관념산수화가 이제 그 잘못해서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렇지만 그게 진경산수로 갔을 때 이제 다시 달라진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그 도를 추구하는 것에 맥이 이런 데 연결이 돼 있는 거야.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걸 보면 여기서 무슨 도를 추구해? 도 추구하잖아. 땅의 건강성에 대한 끊임없이 희망을 하면서 몸으로 그냥 그려내잖아. 응? 이게 기도인 거야, 이 사람한테는. 그렇다고 맨날 푸대자루만 쓰느냐? 아니란 말이야.
나중에 가서는 한지에다도 쓰고 거기 그때 맞춰서 종이를 바꿀 수 있는 유연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 작품이 그 국립 거기에서 한재 전시회를 2015년에 했다고. 음. 그러니까 지난번에 왜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하고 내가 김수자 선생님을 했었나? 최정화 했었나? 최정화가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종구 선생이 2015년도에 거기에 선정이 됐던 사람이라고. 그래서 인터뷰를 한 거야 그게. 아, 내 최정화가 생각이 안 나지. 그거 저기 악사하는 사람 크다라고. 바구니 같은 거 뭐 못 쓰는 물건 바구니 막 생각이 안 나. 자, 이 당시에 이 사람의 그림을 막 그리고 그럴 때 사조로서는 하이퍼리얼리즘 이런 것들 우리나라에서 막 유행을 하대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퍼리얼리즘으로 그림을 이렇게 우리 것을 그러니까 모든 기법을 동시에 이렇게 융합해서 자기 색깔을 만들어낸 사람이지. 그치? 이런 그림인 경우에는 내 취향에 맞든 안 맞든 박수를 칠 수 있는 거야. 내가 분명히 내 취향에는 안 맞아. 안 맞지만 얼마든지 존경하고 박수 칠 수 있는 거고, 그야말로, 안녕하세요 인사할 수 있을 것 같은. 어쩌면 이런 사람이 가까이서 인연을 맺어갖고 있었다면은 내 약간 폐쇄적으로 있는 어떤 사회에 눈을 돌리는 것이 좀 넓어졌을 수도 있었겠구나. 내 선생이라고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사회 앞에 나가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겉은 나가 있으나 실제 속에서 추구하는 것은 아주 그 무엇보다도 더 욕망이 강한 자본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표현은 그런 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신물이 나고 진절머리가 나갖고 더 안 보게 되고 그랬었던 거거든. 어쨌든 나도 모르게 이종우 선생님 얘기를 하면서 자꾸 이렇게 그리고 이종우 선생님이 또 뭐라 했느냐면 김광석 씨 노래를 약간 같이 살아라 나 죽어도 못 살 것 같아 이런 사람이. 김광석 가수. 그러니까 김광석을 좋아하는 건 좋은데 그 작업실에 언제나 김광석 노래만 틀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추모 김광석 추모 앨범을 만들어. 앨범 표지 자켓을 이 사람이 그림으로 그려. 아, 그 유명한 그 뭐지? 초상화 그게 그 이 사람이야. 김광석을 좋아했구나. 김광석을 좋아하더라도 나는 1시간 이상은 절대 못 듣거든. 근데 자기 작업실은 언제나 김광석 노래가 틀어져 있대. 그 뭔지 알겠지? 그 순정파 남자들의 한 달 내내 된장찌개만 먹어. 그거 좋다는 거지. 힘들어. 나는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순정파야. 그래서 사랑을 제대로 못해. 이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결혼은 했나? 했겠지. 그런데 어쨌든 멋있는 사람이야. 나는 그러니까. 이거 봐. 학교 선생님 때 지금 중앙대 선생일 거라마? 뭐지 어쨌든 학교 선생님 그러니까 자기 직업이 따로 있어서 저 정도 그랬던 소도 이 사람이 그린 거야? 응? 이 뒤에 소도 이 사람 그림이야? 당연하지. 이거는 미순아 소 그림의 사진이야. 자기 작품 앞에 소에서 사진 찍은 거야. 아니 그 뒤에 소 말이야. 자기 그림이지. 너무 잘 그린다. 이런 거 봐봐. 농자 천하지 대본. 이게 아버지 시리즈야. 이거 너무 멋있어. 예, 진짜 멋있지 않냐? 이게 제일 멋있어. 정말 잘하시는 분인 거야. 음. 그러니까 이 정말 호불호를 뛰어넘을 수 있는 작가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야. 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양혜규가 이렇게 이런 저런 식으로 인터뷰한 것을 들어보면 호불호가 뭔 확 갈리지.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멋있는 말인데 나도 그냥 멋있는 소리야? 말을 듣고 있는 내가 좋은 거죠. 그 양혜규라는 그 되게 이렇게 왜 돌아가는 그 종 같은 거 그때 왜 같이 봤었던 아무튼 약간 개념술 개념 예술의 네. 대표주자지. 근데 아까 이분이 말씀하신 거는 무슨 말인지 다 알았겠어. 그리고 되게 그냥 명확하잖아. 자기의 그
이렇게 뭐랄까 불순물이 없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쭉 가는데 실력이 너무 뛰어나니까 이런 작업을 하게 되는구나 그냥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 옆에다가는 이제 호적 초본 붙여놨네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인규인가 봐. 그러네. 눈 되게 좋다. 이 저기 보여요? 그리고 저도 할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나는 안 보여. 이름은 이봉관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무슨 형일 것 같아? 행동형. 그치. 8, 9, 1 중에 하나인데 8번 같다. 8번? 번호는 모르겠는데 행동형인 것 나 같아. 9번 같아. 9번에 8번 날개를 쓰는 건강한 에너지. 음. 8번이면은 이렇게 부드럽게 안 나와. 아 그래? 힘있게 팍팍 나오지? 그치. 건강하더라도 힘있게 팍팍 나오는데 9번이 나는 그렇게 느껴져. 이 사람 말하는 거 들어봐. 부드럽잖아. 응. 아까 인터뷰할 때 들어봐봐. 자기 주장이 별로 없어. 그런데 힘있게 얘기는 해. 아, 나 이래서 하는 거야. 뭐 더 이상 군더더기가 없어. 근데 9번이 무엇을 추구해? 평화주의자잖아. 평화를 추구하고 9번이 하는 작업의 스케일이 굉장히 커. 김수자 씨 봐봐. 탱크야 탱크. 그러니까 저기 최정아 씨 같은 경우를 8번으로 봤잖아. 그 차이가 느껴지지. 그러네요. 그러네. 8, 김수자 선생님과 최정화의 차이가 느껴져. 그런데 김수자 선생님, 최정화, 아, 김수자는 또 누구냐? 김수자, 보따리 이사 가는 거. 아, 보따리? 했었는데 지난번에 아니, 계속 하게 돼. 자, 그런데 김수자 선생님과 이 양반하고 봤을 때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거는 남성성과 여성성하고 연결이 되는데 전체 스케일이 크고 부드러운 건 공통점이라면 김수자 선생님은 아무리 그래도 관념적인 게 있어. 그치? 이 사람은 직접적인 거야. 그 차이가 있는 거야. 같은 9번이라도 그 차이가 나는 것은 이제 그런 데서 오는 거고 어떤 그 보존형에서 오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문화적 조건도 있겠지만 그런 큰 덩어리의 흐름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보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지리에서 이거 해마다 한 거야. 봐봐. 5년마다 한 번씩 하잖아. 다시 오지리에서. 이거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 이 종이에다가 갖다가 선거 친거랑 붙여. 그런 다음에 이렇게 낡은 느낌이 들게끔 작업을 했겠지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하고. 오른쪽 분은 돌아가셨나 보다. 요 분이 돌아가셨다는 얘기지 지금. 5년 후에. 요 사람 요렇게 변해서 5년 후에 이 둘이. 그런데 요 사람이 여기 죽었어. 그러고 그러고 어떻게 됐어? 이 저기가 신자유주의가 들어오고 우루과이 막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막 되고 이러면서 외국해가 들어. 우리 얘네들을 쫓아버렸잖아. 저 달마시안이 들어와서 소하고 얘네들가 뒤로 물러나 버렸잖아.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린 거야. 장세동이 출마했었네 그때. 어느 순서에 그대로잖아. 이것은 역사성을 그대로 증명해 주는 거지. 먼 훗날 이것은 굉장히 고증학적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걸로 만들어진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작업을 철저하게 작업에 몰입해서 밀고 나가는지가 보이잖아. 그치? 꼭 사진 보는 것 같아 앉아있는 분은 여기. 그치? 그림 사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더 이상 보기가 싫어. 다 찢어버렸어 그냥. 그러고 이제 다시 오지리에서 이렇게 했어. 정말 할머니 얼굴 표정 진짜 장난 아니다. 죽이지? 이 장화 봐, 장화. 사진 같아 얼굴 표정들은. 햇볕 딱 이게 이렇게 인상 똑같아. 왼쪽에서 두 번째 아주머니는 멋을 내셨어. 이 양반? 뭔가 다른 할머니들에 비해서 옷을 뭔가 입고 나오셨어. 맞아. 이거는 사진 찍어서 놓고 그렸을 거야. 뭐 입고 나오셨어. 이럴 때 사람들이 질문을 해. 아, 그 사진 붙여놓지 이걸 왜 그려요? 그래서 느낌이 다르지. 좋은데? 요것에서 그 느낌이 다르지 말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차이를 여러분들 언어로 한번 표현을 해봐.
직접 했다는 거하고 그냥 쉽게 했다는 거하고 차이는 엄청난 거지. 그럼 에너지가 틀리지. 사진 같지만 저게 그렸다라고 생각하면 벌써 내 해석? 내 해석은 그래. 직접적인 거하고 좀 간접적인 거? 여기에서 왜 굳이 봐봐. 그림이 계속 그려지다가 1839년에 사진이 공식적인 해가 되고 명함판이 사진이 나고 난리도 치고 이제 사진들이 확 퍼졌어. 그랬을 때 그때 사람들은 뭐를 했느냐면 어떻게 하면 그림처럼 보일까? 그래서 사진을 갖다가 막 렌즈를 갈고 합성을 하고 별짓거리를 다 해갖고 픽토리얼 포토그래피라는 걸 만들어서 그림처럼 보이게끔 사진이 아니게끔 속였을 때 그것이 굉장히 좋은 작품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었어. 여기서 가장 맹점이 뭐야? 내 거 누구를 속여? 내가 나를 속였잖아. 왜 속였어? 내 것의 특성을 정확하게 인지 못하고 있는 것. 이걸 알아차리게끔 한 사람이 누구야? 우리 지난 시간에 했는데 알프레드 스티글리츠. 스티글리츠가 그래서 근대 사진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스티글리츠가 뭐를 했어? 도미에가 그렸던 3등 열차 그림을 3등 선실을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사진적으로 도미에가 이걸 표현한 것은 사회 고발이고 이런 건데 왜 이걸 굳이 그림으로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것의 목적은 뭐냐? 3등 열차라는 것에 리얼리티로 보여줘야지 되는 거면 리얼리티의 사진적 특성이 더 우월한데 왜 그걸 그림화 시키느냐? 사진화 시켜야지. 그래서 이걸 스트레이트 포토그래피라고 하는 거예요. 픽토리얼 포토그래피에서 스트레이트 포토그래피로 바뀌는 거예요. 사진적 사진이라는 표현이야 이게. 아까 자기 사진적 사진 그 설명이 전혀 다른 거라는 게 이런 거야. 사진적 사진이라는 표현이야. 사진적 사진이라는 것은 사진적 특성, 기계를 이용해서 하는 사진적 특성, 사실성. 그래서 아무리 자 봐봐라. 이렇게 그린 요것을 딱 뜯어서 찍어서 주민등록증에 붙이면 되냐 안 되냐? 안 되지. 왜? 아무리 똑같아도 이거는 사실로 인정을 못 받아. 그래서 증명사진이 될 수가 없어. 이게 사진의 사실성의 고유 특성이야. 그다음 이게 사실성을 그래서 표현을 할 때는 그림보다는 사진이 더 나은 거야를 끌어낸 게 누구냐면 스트레이트 포토그래피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했던 스티글리츠. 스티글리츠는 천재였었던 거야. 그렇게 하면서 그 밝은 눈으로 무엇을 보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그 눈을 보는, 여러분들이 그 관점, 시만이 어떻게 뜨이느냐, 통찰력이 문제인 건데, 그 밝은 눈으로 무엇을 봤어? 그 당시에 별로 유명하지 않았던, 그러나 신흥으로 막 뜨고 있는, 백의 국의 나임이 끌어오듯이 얘는 그 291 하랑에서 돈도 없는 애가, 그때는 알겠지, 돈도 없는 사람이 형한테 도움 받아 가면서 뉴욕 5번가에 뉴욕 5번가 291번지에 화랑을 만들어 놓고 브라크 전시, 로댕 전시, 피카소, 마티스 이런 사람들을 끌어다가 전시를 해줬다고. 그리고 화상들을 찾아갖고 그러니까 콜렉터들을 찾아갖고 막 팔고, 그래서 그중에 부유한 유한마담하고 연애를 하는 바람에 조지 오키프가 멕시코로 가버린 거잖아. 오로지 거기에만 꽂혀 있었던 거야. 그 눈이 밝으니까 사진의 특성을 발견을 해서 그러니까 사진을 가지고 그림처럼 흉내내는 걸 더 이상 하지 말고 네 걸 찾아. 이 얘기야. 네 걸 찾아. 그래서 사진은 사진으로 할 수 있는 걸 찾아. 그래갖고 찾아갖고 그것을 풀어낸 것이 스트레이트 포토그래피고, 그것에서 확 발전한 게 뭐냐면 다큐멘터리 사진인 거야. 그래서 사진은 다큐멘터리 사진이 최고로 그동안에 알았던 거야. 우리나라가 언제나 뭐든지 다 늦었잖아.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이미 산물 간 것이 80년대 우리나라에서는 민중미술이 같이 일어나면서 사진은 다큐멘터리만 해야지 돼. 이렇게 됐던 거야. 근데 그런 걸 전혀 몰랐던 우리 같은 사람들 그려지디나 뭐 하는데 당체 모르겠는 거고. 근데 이미 그 영국으로 유학 갔던 그 누구야? 우리가 1세대 대표 주자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데 고분정 선생님 같은 경우가 돌아오면서 모던 아트적인 측면에서 사진을 활용하는 방법을 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수평전 이런 걸 열어가면서 이제 사진의 시대가 이렇게 영역이 확장되는데 나는 그 세계로 확 뛰어가야지 되는데 이 관계성 때문에 내가 힘이 없으니까 이수격 엉정쩡쩡 붙여 있다가 결국 나는 미끄러져 버린 거지.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여기 그게 바로 사진적 사진하고 마찬가지로 그게 역전이 되다시피 어느 정도 70년대 정도 들어오니까 사진을 그대로 흉내내는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하네. 그게 하이퍼 리얼리즘이야. 극사실주의. 하이퍼 리얼리즘 우리나라 말로 극사실주의라고 그래. 그러면 그때는 뭐겠어? 사진이 휘화를 흉내낼 때는 약간 그 노예 근성을 한 거라면 그림이 사진을 흉내낼 때는 자기 영역을 확장시키는 의미에서 하이퍼 리얼리즘 발전한 거야. 노예 근성이 아니라 주인의식으로 발전한 거. 너도 내 거. 이 말이 여러분들 이해가 가나? 예. 요거 이해 못하면 설명이 좀 힘들어. 주인의식으로 바꿨다라는 것은 뭐냐면 있는 걸 그대로 찍지 않고 이렇게 그리는 이 과정에서 과정이 미학인 거야. 도 닦는 거야. 같이 그리는 그 수련의 그 시간에 이 작가는 그 시간에 이렇게 스며들어서 몰아인차가 되면서 다 지는 거야. 급기잖아. 이게 물론 재능이 좋아서 똑같이 그린다 하더라도 아무리 재능이 좋아도 이게 급기지. 이게 어떻게, 응? 그치?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하이퍼 리얼리즘의 작업은 작가가 어떤 측면에서 뭐 팝아트적인 것들이 어떻게 했어? 막 그냥 실크스크린 막 찍어내잖아. 마를린 먼로, 코카콜라를 마구마구 앤더워를 찍어낼 때 그것에 질리는 거야. 질렸다기보다 반성을 하는 거지. 이거 사기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쪽으로 그게 취하면 다른 쪽에 반동으로 일어나듯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이퍼 리얼리즘 같은 게 일어난 거야. 우리 지난번에 했으니까. 그러니까 팝아트 같은 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던 거야? 추상 표현주의 너무 또 극단적으로 막 이러니까 뭐야 그래갖고 그냥 막 이렇게 찍어내고서 이것도 예술이야 이렇게 됐던 거야. 근데 이게 또 극단에 딱 올라가니까 이거는 아니지 반성을 한 거야. 이렇게 막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지금은 동시대다 이거지. 하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모두를 포함해서 움직여진다라고 하는데 이미 그것 하나 양식으로 굳어져 가고 있어요. 양식으로 굳어져 가고 있으면서 여기서 다시 해체라는 단어가 나와. 그래서 데리다의 해체주의가 나와. 해체 미학이 하는 게. 이 해체 미학이 이제 같이 이렇게 포스트 모더니즘하고 같이 나오면서 가는 건데 그러면서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야? 모두가 예술가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결국은 주체성. 내가 주인이 돼서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는 건지 분별하는 힘을 가져라야. 근데 내가 노예로서 살고 있는 사람이 내가 노예로서 살고 있어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희망이 있는 거고 내가 노예로서 살고 있는 거 모르기 때문에 나는 주인으로 살고 있어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게 껍질이 너무 두꺼운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보는 힘이 뭐야? 통찰력이라는 거야. 이 통찰력을 이런 그림을 보면서 자꾸 비교 분석하면서
금이 가게끔 균열을 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럴 때는 통찰력이지 비판의 시각은 조금 다른 거예요. 비판도 할 줄 알아야지 되지만 그 까기 위한 비판이 아니라 다름을 찾아내기 위한 통찰력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볼 수 있어야지 돼. 왜 이렇게 그럼 굳이 그렸나 생각해봐. 그래서 그리는 거야. 근데 약간 김연아가 응. 트리플 악셀 같은 거 하고 약간 이렇게 기술을 응. 뭐 타고나는 사람들 있잖아. 막 노래 너무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너무 저런 그 그리는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쟤는 그냥 이렇게 김연아가 스케이트 타듯이 막 안 하면 못 하는 것 살아, 같아. 이 사람들은. 하는 것 같아. 그냥 이렇게 풀어내지는데 이게 똥 싸는 거라고. 예수는 똥 싸기라고 했을 때 풀어내줘야지 돼, 이렇게. 이렇게 계속 풀어내줘야지 되는데 이 에너지가 풀어내지지 않고 어딘가에서 이렇게 뭉쳐있으면은 이상하게 곪는 거야. 썩는 거야. 썩어서 나올 때 뭐가 나와? 격정이 나오면서 이상한 똥냄새가 심하게 나지. 그래서 예술계 가면 그렇게 구린 데가 많은 거야. 정말 악취들이 많이 나. 자기도 많이 보잖아. 그 얼마나 악취들이 많이 나는데. 그러고 그냥 화장 싹 하고 나와갖고 연주하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예술 이게 악취가 왜 많이 나? 욕망의 크기가 세기 때문에 악취도 더 센 거야.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욕망, 극적 욕망이 펼쳐져 나와야지 욕망이 훨씬 더 센 사람들이 그 저절로 모여지는 게 그 동네잖아.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나오게끔 해야 되는데 제대로 나오게끔 못하게 막는 게 또 뭐겠어? 욕망이지. 내 순수 욕망이 풀어져 나오는 욕망이 아닌 그것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드러나길 바라는 아직 땡감인데 익은 것처럼 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빚어지는 그 부작용 같은 욕망. 시기 질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그래서 그렇게 모함도 많고 뭐도 많고 인간 사이가 다 그러기는 하지만 예술계는 특히 그거 더운데 그게 너무 라이브하게 드러난다. 드러나면서 그게 너무 쉽게 그 만연하면서 그 자체가 예술이 됐던 게 다다이즘과 초연신주의고. 자, 여기에서 이종구 씨의 욕망을 이렇게 봤잖아. 그것도 욕망이야. 밀레도 욕망이야. 둘의 차이가 느껴지지. 밀레는 그냥 딴 나라 땅 같고 이중구 사진은 우리나라 땅 같아. 우리나라 땅 우리나라 맞아. 땅. 아니 뭐 아까 밀레 사진을 봤는데 자기 그림이랑 안 닮았어. 근데 이 사람은 자기 그림이랑 닮았어. 그래. 똑같아. 그치? 그 차이가 있지. 이렇게 알아보는 거야. 그러니까 밀레는 나쁜 거냐?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자꾸 이렇게 판단을 할 때 저건 아니야. 이게 더 좋아. 쟤는 후져. 이런 식의 표현보다는 어느 부분에 어떤 거고 쟤의 저런 부분이 나한테는 어떤 게 있고 이 사람이 이런 부분은 나한테는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고 이렇게 자꾸 비교를 하는 그 훈련을 좀 하는 게 좋겠다. 이 밀레하고 이중구하고는 확실히 분별이 돼도 그러니까 거의 그냥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종구가 더 승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지. 우리나라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진정성과 연결된 어떤 부분에서 우리 승 사람의 이렇게 돼 어떤 있는데 부분을 우리가 공유하는 부분이 있잖아. 몸으로 공유하는. 근데 하다못해 아까 그 고흐가 그린 것만 봐도 밀레는 약간 뭔가 그냥 보편적인 아름다움이 이거 이렇게 그냥 잘했다. 근데 밀레는 고흐를 딱 보니까 고 뭔가 더 확 쏠리는 건 저쪽인데 씨 뿌리는. 그러니까 저런 느낌인 것 같아. 저렇게 약간 그치 보편적인 잘함. 그 차이야. 미와 구체적 나한테 다가오는. 이 사람은 머리로 그림을 그리죠. 솜씨도 있지만 일단 머리를 먼저 작동시켜. 그러고 나서 그림을 계산을 하면서 그릴 줄 아는 사람이야. 밀레는.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가 딱 봤던 거 생각해봐. 그런데 고흐나 이종구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야? 그냥 하는 거야. 그런데 고흐는 굉장히 감정적인 거고 이종구는 그냥
아 진짜 머슴이야 머슴 그냥 몸으로 그냥 뚝심 갖고 쫙 밀어내는 생긴 것도 똑같이 생겼잖아 소하고 똑같이 생겼잖아 그 저하고 비슷한 자기를 그려내는 사람 그 차이가 이제 느껴지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림을 보고 나는 이걸 보고 정말 기가 막혔어 걸어서 나오실 것 같아 저 할머니가. 옛날에 그 할머니들 저 고향집 가면 나오는 할머니들이야. 그거야 그 저 저희 할머니들이 액자에 저게 액자에 그림을 그린 거네. 액자 안에 그림을 액자 틀에. 액자 틀에 난 족자가 이 종이에다가 족자같이 보리쌀 이런 거 저기에다가 할머니 그렸잖아 이렇게 근데 액자는 그러니까. 거기 옆에다가 또 응. 그림을 그려. 의 연장선 같이 해놓고 머리도 좋네. 진짜 자. 시골집 그렸다. 감각이나 재주. 그 다음에 이제 학교가 사반 칠반. 세월호를 보면서 이 사람이 이제 광장에 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아이들을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었을까 그래서 진도에 가서 계속 그걸 그리고 있었대 그 현장에서 그림을 그렸대 이 사람은 그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는 거야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뭘 했겠어 바로 그게 극사실주의의 힘이야 사진을 갖다 오려 붙이는 것하고 나는 세월호 작업한 것 중에서 내가 진짜 가장 좋아하는 작품 게 누구냐면은 조각 거기에서 그 폐품들 그 진도 바닷가에서 이렇게 쓰레기를 조금 주워 갖고 그 랩으로 이렇게 계속 막아서 말아서 이게 걔네들이 400몇 명에 403명이었나 그만큼 숫자만큼 이렇게 추모비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홍 누구였는데 내가 이름을 아라리 거기서 선생님하고 같이 봤어. 현대미술관에서 현대미술관. 현대미술관 그거 홍 누구였는데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이름이 잃어버렸어 여자야. 남자야 남자의 그 사람? 그 옆에 있는 여자 송현숙 씨가 여자고 어쨌든 이 사람은 그 현장에서 얼마 생각해봐 이게 먹먹한 아름다움인데 이 아이들의 사진을 봤을 거 아니야 단체 사진집 그걸 보면서 그렸을 거 아니야 그리고 그 홍수연 씨인가? 하여간 그 양반은 뭐 홍성담이었던 것 같아 잘 모르겠네 아이씨 세월호 홍 이런 나오잖아. 좀 찾아봐 조각 이렇게 은박지로 싸갖고 아니 저기 랩으로 싸갖고 은박지처럼 만들어 놓은 거 국립현대미술관에 설치 미술인데 그 사람은 거기에서 이런 걸 다 주워 돌멩이도 줍고 뭐 나무떼기도 줍고 그걸 청소를 하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그거는 머리 써서 하는 것하고 차원이 다른 거야 응? 해갖고 거기 앉아서 이렇게 가만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진짜 멋지더라 이런 진정성과 이런 사랑이 있는 사람들 막 그런 것하고는 좀 다른 황제형도 아니고 황제영은 지금 전시하고 있고 여러분들 황제영 씨도 가서 한번 보세요 근데 나는 너무 무서워서 보기가 좀 그런데 황대영이야? 황제형 지금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하고 있거든 삼성관에서 이때 무섭다라는 건 뭐냐면 너무 섬찟해 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도 진짜 그러니까 탄광촌 작업만 계속 하는 이종구 씨하고 거의 비슷한 아주 사람이야 그런 응? 홍순명 맞아 홍순명 순명. 홍순명. 사소한 기념비. 맞아. 있지 거기 나는 그거를 이렇게 전시해 놨을 때 그 자리에서 이걸 이렇게 보면서 진짜 좋다 그러니까 거의 그냥 추모가 되는 거야 정치인들 와서 이런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왜냐하면 그 순간에 그게 다 읽혀지잖아 거기 앉아서 이렇게 주워 갖고 랩을 싸고 이랬을 때 이게 그냥 노동을 해서 막 이렇게 가능하긴 한 거냐 추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건 절대 못하는 작업이야 이러한 예술가들의 진정성이 결국에 가서는 큰 울림이 돼서 또 이렇게 정화시키는 힘이 되는 거야 나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정말 박수 보내
그래서 그 사람은 홍순명 씨가 내가 진짜 많이 찍었었는데 이렇게 그때 이것 좀 봐라. 그때 달라요야. 이 편지 이렇게 하고 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왜 이 종이가 자루포대 쓴다고 언제는 그 자루포대만 쓰는 게 아니야. 거기에 맞춰서 종이도 바꾸고 이렇게 한다고. 소 죽이지. 너무 좋다. 아까 봤더니 그 돼지의 손 나는 이 삽이 손이 삽보다 더 이렇게 아주 그냥 이런 느낌. 이게 이제 근데 저기 조각 같아. 손톱으로 갈았네. 그림인데.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은 조각도 잘한다. 당연하지. 조각을 해놓은 것 같아.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약간 마음이 약간 그림이라고 조각이 아니고 그림이야 그림. 조각이 아니라 다 그림이야 이거. 진짜? 응. 진짜 이거 다 그림이야. 와 조각인 줄 알았어. 이건 사진인 줄 알고. 사실 걸어 나오실 것 같은. 거기서 걸어 나오시는 거. 응. 이 할머니 왼쪽 할머니는 왜 이렇게 허리 이렇게 된 할머니 있잖아. 네, 네. 맞아. 그런 할머니 많고. 어. 그 할머니는 보살님 같네. 그래. 그러니 이게 진짜 보통 저기 갖고는 못하는 힘이잖아.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 이제 우리가 다시 아까 그 앙리루스로 갑니다. 벌써 재밌었어. 앙리루스는 사진 되게 재밌게 그림 되게 재밌게 봤어. 애기야 그냥 어린이다운 게 아니라 어린이야. 식물원 가서 보고 들큰 사람이야 들큰 사람. 응?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굳이 뭐 그렇게 설명할 것도 없어. 그래 좋다. 응? 그림을 한번 이따 이걸로 보는데 일단 한번 쭉 볼게. 49세 결국 세관원으로 있다가 49세에 그 저기 해갖고 이제 일요화가라는 단어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요사진가라는 표현을 참 많이 했었거든. 그 일요사진가라는 사람들이 절대로 그 일요사진가답게 자기가 추구하는 것만 하면 돼. 어줍지 않게 다른 거를 했을 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야. 응?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은 자기가 예전부터 일요일마다 가서 그림 그리고 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자도치 이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 죽었을 거야. 죽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아. 이런 애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아도취에 빠져갖고 그러니까 자기처럼 잘난 사람이 없는 거야. 난 이 사람 보면 우리 작은 형부 생각이 너무 나는 너무 귀여워갖고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환장을 하는 거지. 그런데 야단도 못 쳐. 왜냐면 애기니까. 하다가 그냥 웃음이 나와. 진심이고. 응. 그 친구가 그러니까 해가 사기죄에 걸려서 이제 저기로 들어갔어. 이따가 봐봐. 어쨌든 어딘가 나올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애기냐면은 내가 이 사람 보면서 나무로 또 생각을 했었던 건데 봐봐. 이 사람은 여기 있어. 가만 있어봐. 어디 있냐. 여기 있다. 저거만 잠자는 집시. 10년 아래 15살에 크레망스와 결혼을 해. 그래서 애를 7명이나 낳아. 그 다음에 그리고 5명이 죽고 딸도 죽고 그 다음에 마누라도 죽어. 그리고 또 아들도 죽고 딸 하나만 남아있어. 이게 삶이냐? 괜찮아 그래도. 그래도 괜찮아. 10여 년 동안 응? 아니 이렇게 개인사는 이렇게 나는 애 7 낳았다는 것만 봤는데 이렇게 다 죽고 그 행복하지가 않았네. 근데 안 불행하다고 이 사람이. 중요한 건 이거야. 야 나무가 그 순간에는 왜 안 아프게 해서 개들이라고. 그러나 금방 아까 말했던 욕구에 충실해서 욕구가 채워지면 잊어버리는 걸로 끝나. 이게 뒤꼭지가 그렇게 크게 뒤끝이 안 끌려. 우리 나무가 나이가 콱 물고 나서 그때 그 표정 진짜 죽였거든. 울었어 선생님은? 자기 놀란 거지 보고 나서. 내가 했어? 아니 1년인가 2년 전인가 해갔는데 물렸었어. 그래갖고 지가 물어놓고서 지가 저한테 놀래갖고 막 표정이 이상해졌는데 지네 아빠한테 막 혼나고. 근데 그날은 진짜 표정이 이상했어. 그래갖고 있지. 야단을 칠 수도 없어. 애가 너무 그러니까. 근데 지네 아빠가 이제 막 야단 친 거야. 때려가면서 이러면 안 된다고.
사람이 뭐 환장하지. 그 다음날 음. 꼬리 살랑살랑 치면서 나한테 와서 막 좋아하는 거야. 잊어버린 거야.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있기는 미순이가 한번 그때 그러지 않았냐? 잊어버려. 아니 뭔가를 어쨌든 지금 일사부재리의 원칙. 일사부재리 두번 다시 생각 안 해. 아니 우리가 외가 나갔다 오면은 쓰레기 봉지를 다 물어뜯어서 온 거실에 쓰레기가 한가득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들어갈 때 애가 표정이 뭔가 반기는데 뭔가가 구려. 그래서 야, 쟤뭐 사고 쳤다 이러면 영락 없어. 그러면 우다다닥 들어가서 소파 밑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안 나와. 그리고 좀 한참 있다 나와. 그다음에 아무리 야단쳐도 난 몰라. 일사부재리 원칙이 없어. 이제 끝났어 한번. 자기가 시간이 지나면 끝나. 끝이에요. 그 얘기야. 이 사람도 그거라고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달라. 단순해? 그래서 단순해? 굉장히 단순해. 왜냐하면 그 그림을 보면 알아. 말이 아니라 그리고 이 사람 한 말들을 보면은 알아. 그래서 내가 이거 어린이다운 게 아니라 어린이구나. 내가 그 영혼이 우리가 언젠가 그 얘기 한번 했었잖아. 난 아무래도 청춘 같아. 그랬더니 너는 노인네 같아. 뭐 이런 얘기 우리가 했었잖아. 그런 것처럼 어린이구나라는 느낌 확 드는 게 세상에 이거 봐. 5명이 죽고 마누라도 죽고 조금 있다 또 애가 또 하나 떠나고 그 딸 하나 남은 한 10년 동안 있다가 누구랑 결혼하냐면 조세핀누라는 여자하고 또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도 4년 후에 또 죽어. 이게 살겠냐? 아무렇지도 않아. 이게 그림을 보면은 이게 첫 번째 부인이야. 크레망스. 그리고 여기에 이 저기 조부모들하고 이 엄마 아버지들이 있는 거야. 여기가 저야. 이게 두 번째 부인이야. 그러니까 그림에서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조합을 해갖고 자기 머릿속에는 이들 모두가 내 가족인 거야. 그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는 거가 이 사람이 생각이 아니면 이렇게 모든 그림을 그래 이 사람. 그런 것처럼 여기에 보면은 근데 이때 그 여자하고 사귀고 있었나 봐. 이렇게 그리는 자기야. 팔이 이런 거 있잖아. 루스가 팔레트를 손에 든 채 그 위에 파리 풍의 세시마가 표현이 돼 있는데 뒷면에 크레망스와 첫 번째 부인과 조세핀의 이름을 써넣어 두 반려자를 순간에 영혼으로 기록했다는 거. 이제 이때 조세핀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아마 사귀고 있을 땡겨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딱 생각하면 저런 파렴치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 그게 아니라고. 쭉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 이 사람은 아 우리 나무구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통용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그림도 이상한 그림을 그리고 막 그러고 사람들이 다 조롱을 해도 자기가 달랐어. 어린애들 그거 있잖아. 남 눈치 안 보고 내가 주면 좋은 거. 그런 식의 하면서 여기 있잖아. 개인적으로 더 이상의 비극과 비운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삶을 살았음에도 그의 작품에서 어쩐 일인지 그런 운명에 대해 저주나 원하는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다. 그림에 그렇게 나타난다. 말이 아니라. 아까 우리 밀레 거만 해도 얼마나 추측할 수 있는 얘기들이 많아. 그리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게 막 생기잖아. 이종구나 루스나 전혀 색깔은 다르지만 그렇게 오해할 만한 게 없어. 그냥 그 자체야. 솔직히 담백해. 이게 의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천성이 그렇다. 천성 이런 사람의 욕구가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펼쳐지고 있다. 그걸 한번 보면은 이렇게 해갖고 이 그림을 이제 남의 사람 에른스트 우리 그때 공부했었지. 에른스트가 그린 그림을 보고 흉내를 낸 거야. 이렇게. 그런데 에른스트 그림은 굉장히 조금 이렇게 현실주의 그림들의 그 특성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런 게 있어갖고 거기에만 이렇게 뭐 끼어져 있는 느낌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만 들어오면 어린애처럼 변해 모든 게. 동화 그림 같잖아. 그런 거 느꼈어. 응. 호랑이를 사냥했는데도 동화 그림 같잖아. 고양이 같은데? 이게 호랑이인데 고양이처럼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잖아. 이것이 봐라. 이렇게 그렸는데 여러분들 이 흑인자 좀 웃고 있는 거 보여요? 네, 웃어요. 이걸 그리고서 자기가 너무
좋았어. 좋은 거야. 잘 그렸어. 자기가 생각해도. 근데 이거는 내 고향에다 두고 싶어. 너무 좋은 그림이기 때문에 이거를 내 고향에다 줬으면 좋겠어. 정말 잘 그렸는데. 응. 그래갖고 시장한테 편지를 써서 보내. 음. 이따 이제 그거 읽어줄 거야. 그거 한번 들어봐봐. 이따 그걸 들어보면은 재미있어. 이렇단 말이야. 나는 이 결혼식에 이 여자를 보면서 프리다 칼로 생각이 났어. 생각나지? 그치? 그 원시성 비슷한 느낌이 흘러서 그런 거야. 맞아. 응. 나무 좀. 프리다 칼라만 해도 뭐야. 자의식이 얼마나 강해. 순수한 에너지가 팔팔 끓는데 자의식으로 끌어져서 나오는 거라면 이건 자의식하고는 조금 다른, 그렇다고 뭐 순수한 것도 아니야. 그냥 순진한 거지. 아직 들려물어. 악이 이렇게 여기서 발생하기 전에 일어나는 동화 같은 순진성에 머물다가 간 아주 독특한 케이스에, 그러니까 전무후무래잖아 이런 사람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조롱 당할 만큼 당하고 사람들한테. 그런데 이 사람이 피카소한테 이제 이게 확 그 영향을 줬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피카소가 이 사람 일단 읽어줄게 내가. 자, 요걸 보자. 요거 보고 요거 보는 게 낫겠다. 27살 피카소. 이때가 아비뇽의 처녀를 그렸을 때예요. 그러니까 아비뇽의 처녀를 26살에 그려 피카소가. 근데 27살이면 이때 한참 그 이제 거장이 아니야 아직. 지네끼리 잘났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사람보다 나이가 20살이 더 많은 우리의 마티스 선생은 선생으로서 거장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을 때고, 피카소는 아직 청년인데 지네끼리 잘났다고 하면서 뭉쳐 다니는 천재들의 그 그룹이 있는 거야. 그걸 누가 거둬서 거트루트 스타인이라는 그 저기가 거둬줬단 말이야. 화상이면서 그 사람이 소설가야. 그렇게 거둬주면서 돈 갖고 있으면서 참 멋있는 사람이야. 27살의 피카소는 1908년 11월 루스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자신의 작업실에서 루스 입반 파티를 열었다. 초대된 사람들은 화가, 자 봐봐. 27살 피카소가 64세가 된 루스를 초대했어. 이 루스는 그 다음에 죽어. 1910년에 죽으니까 66살에 죽나 보다. 근데 그러니까 폐렴 걸려서 죽어. 여자 쫓아다니다가. 64세에 노인이잖아. 팔팔거리는 27살의 아이들이 지네들끼리 이렇게 그룹에서 이 사람을 초대를 했어. 그랬을 때 루소가 어떨 것인지, 그랬을 때 나라면 그런 위치라면 어떨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들어야지 돼 이거를. 경의를 표하기에 자신의 작업실에 루스 입반 파티를 열었다. 초대된 사람들은 조르주 브라크, 그러니까 같이 입시에 그랬던 사람인데, 막스 자콥, 나중에 저기 됐던 사람, 신부된 사람, 기욤 아폴리네르. 기욤 아폴리네르가 굉장히 여러 사람한테 후원도 많이 하고 영향을 많이 끼쳐. 미라보다리 시스 마리 로랑생하고 연애하면서 마리 로랑생한테 바치는 연시 미라보다리를 쓴 그 시인이고, 거트루트 스타인과 그녀의 연인 앨리스. 이 그녀의 연인이라는 것은 거트루트 스타인의 레즈비언이라는 뜻이겠지. 그 다음에 앨리스 더글러스하고 컬렉터에다 오빠인 리오, 이 사람들을 초대했어. 피카소가 시인, 아주 자기하고 굉장히 절친한 사람들을 초대를 한 거야. 오프랑에 이걸 사갖고. 오빠인 리오 등 보헤미안들을 초대해서 그 인간됨과 예술을 찬양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멸시와 모멸을 받던 루소가 이력 파리 화단의 기준화로 알려지는 계기로 발전한다. 어쩌면은 쓰러질 법한 사람인데, 이게 초현실주의 화가들이었기 때문에 눈이 밝은 피카소 같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눈에 보였던 거야, 이 그림이.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이러는데. 재미있다. 어느 날 피카소는 그가 잘 다니는 골동품 가게에서 루소가 그린 부인상을 오프랑에 산다. 그래 벽에 그거를 걸어놓고 루스를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마련해 갖고
앉으라고 그랬어. 잘못하면 오프랑에 사서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내가 놀림받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 64세의 노인네가 어린애들이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이거 그냥 마냥 기쁘기 진짜 힘들어. 이때는 얘네들 유명한 애들도 아니야. 그냥 지네들이 잘났다고 하는 거고 몇몇 사람들만 알아볼 뿐이지. 아비뇽의 처녀를 그렸을 때 야 그거 덮어라. 응? 이게 뭐냐 이러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랬기 때문에 나 같으면 어땠을까? 나는 어쩌면은 이렇게 순진하게 마냥 기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아. 이것들이 다 논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 그런데 피카소는 마련해 잠시 후 모자를 쓰고 왼손에는 단장 들고 오른손에는 바이올린이 있는데 어린이용 싸구려 바이올린 이걸 맨날 들고 바이올린 같은 들고 누수가 들어앉아서 이제 막 얘기를 하다가 이제 막 음악이 나오고 그러니까 춤을 추기 시작하니까 루스가 그 바이올린으로 클레망스를 연주를 해. 지가 작곡한 클레망스 연주를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아폴리네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시를 줘서 또 바쳐. 아이고 시가 별것도 아니야. 읽어보면. 즉흥시를 바쳐. 그래서 누스를 막 찬양해주고 그러는데 누스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게 어린애답다는 얘기야. 내 얘기는.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이렇게 내가 초대받았어. 잠깐만요. 여기서 루소는 지금 앙리 루소 말하는 거지? 당연하지. 그럼 앙리 루소의 원래 이름이 뭐야? 앙리 루소. 테오도르 루소는 또 누구야? 딴 사람 그 딴 사람은 그건- 마르비 정파에 그렇지. 아까 얘기했던 그 루스는 낙선의 대명사. 저기 낙선의 대명사. 저기 그게 뭐야 바르비 종파에 있었던 자연주의 화가 내가 아까 그래서 둘이 헷갈리면 안 돼 소리까지 했구만. 지금 이거는 지금 앙리 루소 얘기하는 거지? 자연주의에서 이제 벗어난 거야. 자연주의에서 벗어나서 자연을 이제 다르게 해석하는 자연주의는 아까 밀레에서 끝났어. 이 정도도 자연주의자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자연주의를 그냥 잠깐 다루면서 작가 중심으로 풀어낸 거야. 여러분들 그 앙리 루소가 경숙이가 생각을 해봐. 쉽진 자, 않았을 승환이나 것 같아. 뭐 세윤이 이런 애들이 나를 초대했는데 내 그림을 5프랑에 사고서는 내 그림 갔다고. 5프랑은 얼마 몇만 원에 사서 여기다 걸어놓고 여기다 의자 하나 앉혀놓고 선생님 여기 앉으세요 그랬을 때 그냥 좋아 이러면 저 모조리인가 이 소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지 않겠어? 5프랑은 10,000원도 안 되지 않냐? 응. 몰라요. 그건 지금까지 5유로라고 생각해봐. 그건 얼마야? 막 그때 당시에 막 5프랑. 오프라인 그렇지. 아무리 10배라 해도 10만 원도 안 되는 그거를 사서 넣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쉽게 글 쓴 것만큼 루스가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야지 되는 건데 어쨌든 뉴스의 마지막 그림까지 보면은 그랬을 가능성이 많아. 이게 어린애다운 게 아니라 어린이라는 얘기라는 거죠. 이런 태도가. 마음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에. 그치? 이렇게 이 아폴리네르가 이 마리로랑생하고 연애를 했단 말이야. 근데 아폴리네르가 마리로랑생 금방 도망가.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이 좀 있었나 봐. 500프랑을 주고 그림을 주문을 해. 누구한테? 저 루스한테. 루스한테 네. 생활비를 대주는 거야. 이 사람들이 참 폼나.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생활비를 대주는 의미에서 그림도 사주고 지금도 우리 그러잖아. 그러니까 전시장 같은 데 가면은 그림 사주고 이러는 것이 결국에 가서는 응원해 주는 거거든. 그 응원해 주는 건데 그것을 500프랑이면 5프랑에 산 걸 500프랑에 주문을 했다라는 같은 때인데 이거는 생활비 준 거죠. 그러니까 참 멋있어 오른쪽 이들은. 왼쪽이 다 같은 루스예요? 둘 다 루스가 그린 거야. 근데 그림이 그러니까 완전 다르네.
똑같은 그림을 두 번 그린 두 거지. 번 그려준 것 같아. 너무 감동도 한 것이. 250프랑씩 준 거네. 귀엽다. 원 플러스 원. 원 플러스 원을 한 거지. 뭔가를 하나 그렸는데 마음에 조금 안 드니까 꽃을 다시 이렇게 그렸다 이렇게 그렸든지 아마 그랬겠지. 야, 그림은 똑같잖아. 응? 응. 그 표정도 좀 달라지고 이거 봐 이건 약간 무섭게 생겼는데 이 사람 좀 온화해지고 그래 그림은 똑같잖아. 그러네. 응, 구도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마추어라는 게 이런 거야. 우리 이종구 선생 생각해봐. 절대 이런 일이 있겠느냐고. 얼굴 똑같이 그려지지. 시간이 많다. 이제 내가 60세에서 돈으로 죽을 사람이. 돈도 없고 재능도 별로 없는데 오로지 그리고 싶고 평생 그림을 그리면서 내 그림이 가장 잘났다고 그런데 생각하고.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대. 자, 화가가 되고 싶어 했대. 마음에 있었을까. 마음이 어떤가를 잘 보자고. 자, 이걸 보자고. 내가 하고 싶다고 지금 그림을 이렇게 그리냐고 못 그릴 거 아니야. 이 사람 잘 그리냐고. 그런데 이렇게 못 깨끗 그려. 응? 나는 저렇게도 절대 못 그려. 아이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지 잘 그려 보여. 잘 그린 것도 아 있고. 지금이야 잘 그려 보이지 그 당시에 저렇게 그린 거는 엄청난 야유와 질시를 받았대. 무슨 근데 그림이지 뭐가 안 맞는다 무슨 애들 애들처럼 인상파도 뭐 그런 그렸다. 전력이 근데 그 그림에 주눅이 들거나 망설임이 없다는 거가 느껴져. 지금 여러분들이 그것만 보면 돼. 그것이 없다는 것만 보면 돼. 다른 거는 안 봐도 돼. 자, 봤을 때 좋은데? 잘 그렸다고 생각해. 나도 이거 너무 봐봐. 그림 마음에 들더라고. 공유 안 되는 거 같아. 그리고 애기 같은 애 이렇게 뭐 인형들 왜 그 그림이 그렇게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봐야지 돼. 그 인형 그림들. 애기 그림은 애기 그림 다. 그런데 얼굴은 전부 어른이야. 진짜. 그거는 못 그려서 그런 게 아니야. 자기의 현재 상태가 그런 거지. 그냥 데드마스 생각나는데. 데드마스. 난 자꾸 얘 그림 중에 그게 자꾸 생각나. 현실적인 사람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러고 나서 죽기 얼마 전에 또 한 여자를 사랑을 했어. 근데 이 여자가 절대 사랑을 안 받아줬어. 그런데 비 오는 날 이제 뭐 꽃을 사들고 간 어땠는데 그러다가 폐렴에 걸렸어. 근데 죽었어 그래갖고. 근데 그 장례식장 7명밖에 안 왔는데 아폴리네르가 가서 이제 그것도 좀 이렇게 보도고 했나 봐. 그 여자는 끝까지 안 온 거야. 그러니까 그 여자는 정말 싫었던 거지 이 남자가. 응? 돈도 없는 늙은이가 와서. 노인네가 노인네일 뿐만 아니라 약간 그 어리광대 같잖아. 귀엽지 않은 늙은 약간 응. 추한 스토커 느낌. 추한 스토커지. 그러니까 어리광대 같았을까? 아니야 이 사람이. 일반인의 눈으로 그러니까 피카소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 막 존경하는 선배님 이걸로 이 사람을 모신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그 원시성. 어린애 같은 그 원시성이 흑인 그 이렇게 토 이런 거 모아서 하는 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그 기운으로 이 사람이 그거를 박수를 쳐줬던 거지. 기교라든지 뭐 이런 걸로 박수를 안 쳤고 그렇게 칠 수 있었던 건 그 시대는 초현실주의가 만연하던 시대였다고.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마구마구 표현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가능했던 거라고. 시대를 맞았기 때문에 루소가 확 뜨면서 그 중에 몇 개 그림들이 진짜 발군의 몇 개 그림들이 있었던 거예요. 발군의 몇 개 그림들이 이제 뉴욕이나 파리나 이런 데 가 있었던 거야. 그랬을 때 이거를 한번 들어보면 되게 재밌는데 미순이 보이지? 네. 안녕하세요. 서정훈입니다. 이 여자 진짜 미치겠어 이 목소리. 매우 유쾌하고 흥미로운 그림 그립니다. 그리고 피코가 더 장적인 신상입니다. 파리에서 사는 이 사람의 직업은 세관 공무원입니다. 그가 하는 일은 생강을 드나드는 미팅들에 세금을 매기는 일이죠. 근데 몇 번 들으니까 이제 들을만해. 그가 자신이 일하는 곳을 그린 것입니다. 근데 설명을 이렇게 그는 틈틈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화가는 한 번도 그림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주말마다 혼자 독학으로 익힌 그림이죠. 거기는 소리 커요? 일용 화가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소리 거긴 크냐고. 안 들리니? 여기는 큰데? 난 100으로 다 만땅해도 잘 안 들려서. 그리고 그의 작 언니 그 유튜브에 있는 그 잠깐만. 그림을 올려볼까 봐. 잠깐만 있어봐. 있어봐. 여기에서 이 소리 공유. 그러니 다 그거만 들려 계속. 그러면 안 돼. 응. 맞습니다. 밥도 많이 저거 자상들입니다. 그는 그림을 그리는 자신이 아주 멋지고 위대하다고 들리지? 생각했습니다. 그림을 보면 에펠탑이 보이고 망국길에 단 배가 있는 파리를 배경으로 서 있는 그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의 자부심이 느껴지십니까? 안 들려? 아, 잘 들려요. 응.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그의 신기한 그림을 비웃었습니다. 보다 못한 한 평론가가 이런 말을 했죠. 그의 그림이 이상해 보일지 모르나 그것은 우리가 그런 그림을 처음 보았기 때문이다. 과연 그것이 비웃음거리가 된단 말인가? 그런데 사실 화가도 자신이 기이한 상상력이 걱정될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럴 땐 스스로 창문을 열고 냉정을 찾았다고 하니 별난 화가였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화가의 이름은 앙리 루소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죠. 그의 대표작 장자는 집시 여인입니다. 그는 자신의 그림이 잘 팔리지 않자 편지를 씁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께, 저는 이곳 라발시의 시민입니다. 시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스승 없이 독학으로 붓질을 배운 화가입니다. 제가 그린 그림을 한 점 추천하오니 고향 도시에서 구입하여 소장하시면 좋겠습니다. 추천작은 잠자는 집시 여인입니다. 만돌린을 연주하며 방황하는 흑인 여자가 주인공입니다. 부근을 지나던 사자 한 마리가 어떤 일인가 싶어 다가오지만 잠든 사람이라 해치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가격은 1,800프랑에서 2,000프랑쯤 받고 싶습니다. 시장님의 호의를 기대합니다. 화가 앙리 루소. 결과는 어땠을까요? 묵묵부답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루소가 대단한 화가임이 분명하지만 그때의 사람들은 그의 그림을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작품은 뉴욕 현대미술관에 있습니다. 그가 그린 초상화들입니다. 루소의 초상화는 실물과 닮지 않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사실 그릴 때는 피부색이 같아야 한다며 물감을 얼굴에 대보기도 하고 자로 길이를 재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면 영 딴판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에게 호의적이던 주문자들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루소는 초상화가 꼭 실물과 닮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자신의 기발한 착상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앙리 루소에 관한 평도 매우 엇갈렸습니다. 이런 악의적인 평도 있었죠. 루소의 작품을 보면 실없이 웃음이 나온다. 단돈 3프랑으로 기분 전환하는 방법으로는 최고다. 난쟁이 몸에다 절구통 같은 머리를 얹어놓은 그림에 자상이란 제목을 붙인 걸 보면 화가는 분명 겸손한 사람일 것이다. 사실 앙리 루소만큼 악평에 시달렸던 화가도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루소는 그런 말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루소가 사기 사건에 휘말려 법정에 섰을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가장 피해를 당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 예술입니다. 앙리 루소의 정글 그림은 유명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정교한 정글 그림을 보고 그가 당연히 정글에 가보았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는 프랑스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단지 파리 식물원에 자주 다니며 꼼꼼히 기록해 놓은 걸 토대로 상상해서 그린 거죠. 그의 그림 꿈입니다. 그런데 정글에 소파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물었죠. 정글에 웬 소파입니까? 루소는 대답했죠. 야드비가는 소파에서 잠든 채 꿈을 꿉니다. 그녀는 꿈속에서 요술쟁이가 부는 피리 소리를 듣습니다. 아름다운 피리 소리가 잠든 숲을 깨웁니다. 야드비가는 소파에 누워있다 꿈에서 깨었습니다. 그래서 소파를 그렸습니다. 이렇듯 루소의 그림에는 기발한 착상들이 들어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앙리 루소만큼 특이한 그림을 그린 화가는 많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화가 앙리 루소. 그의 그림 속에는 유쾌함, 순수함, 소박함, 기발함이 있고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기분 좋은 웃음이 나옵니다. 자, 어제 내가 보내줬던 거는 여러분들한테 그 음악이 나오면서 그림이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거지. 그것이 나는 좋더라고. 그래서 이 설명보다는 그게 나을 것 같아서 그걸 보내줬던 건데, 루소 알겠지? 네.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 어려울 게 없는데 느낌이 전부 너무 다르잖아. 우리한테 오는 그 느낌이. 자, 그거를 잘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루소까지 끝내고 이혁준 씨를 잠깐 보고 이제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 박경미 아는 사람? 아니 니네들은 모르거든. 걔? 경미가 니네 동기니? 우리 동기. 왜? 뭐가 있어? 미순이 박경미 몰라? 알지. 아, 난 지연이랑 동기인지 몰랐어. 지연이보다 어린 줄 알았어. 우리 사진반 그때 박경미 동생 박영미가 언니 얘기했었잖아. 사진 그 하는 애야. 걔 남편이었다가 이혼했던 이혼했어? 이혼한 걸로 알고 있어. 그러니까 영미가 얘 막 근데 이제 잘 나가는 편이야. 그러니까 한동안 안 나오다가 다시 이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쓸데없는 사적인 얘기 잠깐 했고 요 정도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어 내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서로 다 아니까. 77년생이야? 그 이혁준이라는 지금 뭐 많이 이렇게 뜨지는 않는데 이 사람 그림은 딱 한 가지 때문에 내가 보여준 거야. 이 사진이 전부 잡지나 이런 데서 오려 붙여서 컴퓨터로 합성한 거야. 그래서 인공적인 숲을 만든 거야. 그걸로 유명해진 거야. 이런 식으로 전시를 했어. 여기에서 뭐 제목은 뭐 에덴 1, 2, 3고 뭐 포레스트 1, 2, 3고 뭐 이런 데가 아무 의미가 없고 이런 그림이다. 나 이거 보고 이거 생각.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잡지에서 짜집게 한 거고 이렇게 전시를 했었던 거야. 이렇게 전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짜집기를 한 거야.
그걸 또 다시 사진으로 찍어. 한 장의 그림처럼. 그렇지. 이제 전부 사진으로 찍는 게 아니지. 포샵을 했겠지. 이거는 포토샵에서 하는 거지. 포토샵. 포토샵에서 사진 하나를 전부 찾아서 포토샵에서 엮어버리는 거야. 엮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자기만의 숲을 만드는 거야. 자, 요것 때문에 한 거야. 그런데 바로 요 컨셉 하나 때문에 이 사람이 이거는 뭐야? 철저하게 머리 작업이야. 현대 예술은 몸으로 움직이는 이중구 씨 같은 경우가 참 드물고 이거 대부분의 사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머리로 움직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이건 아이디어지. 개념 예술인 거지. 근데 난 처음에 얘가 이거 발표했을 때 굉장히 신선하고 좋더라고. 그런데 그 다음은 어떡할 건데? 이 소리가 그래 절로 나올 정도로 그 다음은 어떡할 건데? 뭐 할 건데? 그러니까 또 엉뚱한 걸 하더라고. 이 숲을 막 이렇게 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도 만들고 막 여러 가지 방식을 해봤자 여기서부터는 그냥 뒤트는 거야 계속. 자, 이종근 씨가 농춘을 그리고 잘 봐봐. 농춘을 그리고 오지리 사람을 그리고 오지리에서 아버지 연작을 하고 선거 벽보 포스터 하고 그렇게 하고 손에다가 이렇게 조각 같은 그런 오브제만 하는 그림을 그리고 확장해서 세월호 그리고 정부 이런 걸 그려. 이거 뭐야? 확장 개념이 딱 풀어지잖아. 얘는 확장 개념이 아니라 여기에서 뒤트는 느낌으로. 그런다면 완전히 건너뛰어갖고 돌멩이 갖고 뭐를 하고 뭐 이체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머리로 작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혔다는 게 너무나 느껴져. 그리고 더 이상 발표된 걸 내가 못 봤거든. 이걸로 그런데 이 하나만으로도 그냥 그걸로 족적을 딱 지문 찍듯이 한번 도장 찍은 거야. 우리 한국 사진사에. 숲 사진 인공숲 이혁준이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데가 머리 작업이라고. 이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하려고 이혁준 씨 건데 그래서 심심하면 보세요 했던 게 뭐 이거 작품 보고 할 것도 없어. 이 이야기 할 게 없어. 이 이야기 위에는. 이게 전부야. 이게 전부야. 그러나 이게 전부이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그럼 이 작업한 이 친구의 욕망이라고 그럴까? 무엇일까? 이종구 씨의 욕망과 자 앙리 루스의 욕망과 이혁준의 욕망과 전부 다르지 느낌이. 어떻게 다른가? 이걸 분별해서 느껴져야지.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 누구는 더 길게 갈 수 있겠구나. 누구는 무엇 때문에 반짝 가지면 안 되겠구나. 이들은 다 갈 것 같구나. 이런 식의 것들. 그림을 볼 때 이게 스트리가들리치 그림 그렇게 좋은 게 별로 없어. 아니 물론 굉장히 감각적이기 때문에 조지 오키프 손 같은 거 참 잘 찍고 뉴 5번 같은 다 잘 찍었어. 그렇다고 해서 스티글리츠가 사진의 역사를 공부하는 한 절대 빠지지 않고 끝까지 남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작품의 가치는 그런 식으로 뭔가 세계를 인식하게끔 확장시키는데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끔 했을 때 그게 가치로서 인정을 받고 커 나가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일단 통찰력 있게 보고 그 다음에 그런데 저거는 나하고 어느 부분에서 맞고 어느 부분에서 안 맞으니까 나는 저건 별로야. 그러나 인정은 해. 이건 너무 좋지만 내가 좋아는 하지만 별로 그렇게 뭐 저기 할 것 같지가 않아.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작품을 해석할 때 보는 시선이.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오늘 4명의 작가를 봤단 말이야. 딴 때도 그렇지만 오늘은 유난히 내가 내 얘기를 많이 했는데 내 얘기를 예를 들어야지 누구 걸 예를 들겠어.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본 걸 갖고 자기 얘기를 한번 해봐. 자기 얘기를.
나는 저 이혁준이 약간 나랑 좀 비슷한 것 같아. 어떤 면? 그러니까 우리가 한 장은 잘 만들어. 오케이. 응. 한 장을 잘 만드는데 내가 유독 영화나 책들 중에 보면 포징이나 포스터, 그다음에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티저. 난 너무 그 한 장은 너무 좋은데 막상 책을 읽거나 책을 펴거나 영화를 보거나 뮤직비디오를 틀었을 때 그 한순간의 이미지가 힘이 하나도 없고 뒤에는 그런 것들이 나는 눈에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 내가 하는 작업이 그래. 처음에 그러니까 너무 비슷하지 않아? 못 이어가잖아. 너무 나 지금 다음 것도 찾아봤는데 너무 나랑 없어. 그거야. 발버둥을 치는 게 느껴져. 그러니까 영미가 어. 생긴 것도 애가 그냥 샥 말라가지고. 아니 여기 지금 그 박영미 씨랑 사진이 나왔어. 두 분이신 예술 이혁준 작가 사모님이신 박영미 선생님. 그럼 몇 년생으로 나왔니? 몰라. 아니 몇 년도 사진이니? 언니하고 많이 닮았고. 난 이혼한 아니 그 여동생이래? 전시 때. 그 옛날 얘기지. 동기의 여동생. 언니하고 많이 닮았네. 전시 줘봐봐. 때 사진입니다. 너무너무 어린애 혁준. 실수현생이. 누구 블로그로 연결이 돼서 숲전시. 그래 이러고 나서 헤어져. 이러고 나서 헤어졌어?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 못 나 살아. 같은 쉽지 사람이랑 결혼하면 않아. 안 돼. 왜냐면 영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 내가 만났던 영미 같은 경우는 아주 까탈스러운 애거든. 싸가지도 먹고 걔도 저밖에 모르는 애거든. 경미는 약간 안 그런데 성민은 안 그래. 경미는 안 그렇잖아. 근데 영미는 약간 까탈스럽고 자기밖에 모르는 어떤 그런 게 좀 강한 애니까 너희는 다 아는 거야? 자매를 둘 다? 영미 경미를? 그래. 걔가 무슨 성이 뭐야? 박경미. 박경미. 얘 동생은 박영미야 그러면? 걔가 중대 사진과 나가고 다음 작가 그쪽에서 같이 일하면서 머리는 참 좋아. 근데 싸가지랑 한번 얘기해. 나는 쉽지 않았어. 완주 세븐. 어쨌든 뭐 그건 그렇고 이래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자꾸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알겠지. 넌 너무 근데 영미가 그러면 정치를 이렇게 크게 해서 막 이런 연하 남자야? 그럴 거라마. 할 것 같아. 이렇게 영미가 너네가 몇 년생이야? 한 67, 68년생이면 동생. 맞아. 연하. 그러니까 이 블로그는 70년생일 텐데. 2009년 전시였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었을 거야 그때. 아니 나도 내가 직접 확인한 게 아니라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소문을 들은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지. 걔네 이혼했어? 이랬는데 내가 직접 확인을 안 했으니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 전도가 정말로 뭐 사람들이 그랬지만 얘는 뭐 이혼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작업을 딱 보면 그 다음에 뭘 할 건데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본인이 참 힘든 거거든. 그러니까 순수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매력을 느꼈던 거지. 에너지가 센 영미 같은 애들이. 어쨌든 그랬던 걸로 내가 이제 알고 있어. 여기까지는 잘했지. 저게 다 이게 뭐지? 포샵 했던 그라는 거를 알고 나서 되게 재밌더라고. 이게 우리가 재밌어서. 실존하지 않는 가상의 숲이잖아. 그렇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마치 그런 느낌이 들었어. 세상에 진정한 원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런 느낌하고 비슷하게 오더라고. 그러면서 관념산수화 생각도 했어. 관념산수화를 얘가 생각했을 수도 있어. 그러면 이걸 더 받쳐줄 수 있으려면은 엄청난 공부와 이거 확장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되는데 이 사진 풀어주는 거 보니까 그런 힘은 없더라고. 둘의 공통점은 존재하지 않지 머릿속에 있는 거를 그린다는 것과 다른 점은 관념산수화는 뭔가 수련의 방편을 썼다면 얘는 그냥 표현해. 딱 그 아이디어를 한번 착 하고 이런 거야. 끝났어. 내가 이 아이디어를 찾아냈는데 그렇지, 내가 너무 그렇지, 좋은 그렇지. 거야. 그렇지. 그래서 막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막 박수쳐 그거 갖고 사실은 내 안에 어떤 이렇게 깊이에서 올라온 게 아니고. 아니라 그 아이디어는 막 이런 스타일들 알죠? 바로바로 막 떠올라. 아이디어는 몇 개 표지 아이디어. 그게 디자인적 요소가 강하다고 표현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그 디자인적 요소가 강하다는 그 느낌이 또한
그 사람의 조건값이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러면 그렇게 반짝반짝하는 거를 죽으라고 고생하면서 맨날 얘는 변비에 걸렸다가 간신히 똥 싸야지. 뒤에 돌 작업한 거 보니까 조금 응. 안쓰럽지. 안쓰럽지? 안쓰럽지. 나를 보는 거 같아. 그 다음에 없어. 그거 뭐 짝이 보낸 그거 느낌. 그거 막 이렇게 같이 몇 개를 막 묶어서 보내고 이 막 짝이 보낸 느낌. 아. 막그 그래서 그 돌을 사진을 찍어서 이 돌 같은 걸 만들고 뭐 이런 에메랄드를 또 막 이렇게 파편을 또 해가지고 어디서 찾은 거야? 이혁준을 치면은 나와. 이거 그 너무 근데 나는 뭔가 그냥 너무 나 같아. 뭐 맛있는 것도 나온다. 이건 이제 누가 여기 전시를 가서 보면 전시가 네이버로 쳤어? 이혁준 블로그를 쳤대요. 아니 그냥 이 사진과 이렇게 이렇게 그거밖에 없어. 뜨는 것도 이미지에서는 응. 좀 사진이 몇 개 없네 진짜. 근데 수많은 비슷한 그 후배들은 엄청 부러워할 거 아니야. 그러지. 이 전체를 못 보기 때문에 그리고 정혜도 정혜가 저 같다고 하는 것처럼 정혜 작품 딱 보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아이디어 좋고 이런데 뭐 할 수 있어. 왜 안 해? 안 한다고 착각하는 거지. 나도 그랬고 나도 정혜한테 그렇게 착각을 했고 안 한다고 이 재주를 왜 조금만 힘을 더 내면 되는데 왜 안 해? 근데 그게 아니었더니요. 딱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느낌이에요. 딱 이 느낌이에요. 그러니 저는 얼마나 힘들겠니 그 안에서. 차라리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면. 그러니까 조건값이 이렇게 전부 다른 거야. 그러니까 나 같은 작가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미켈란젤로 같은 경우 미켈란젤로 얼마나 죽겠겠냐. 그러니까 다 그 조건값이라는 것을 일단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지. 어쨌든 정혜는 저 닮은 작가를 하나 찾았으니까 됐어. 대박이야. 그 다음에 저는 정숙이는 오늘 내가 그 평소알았던 그 바르비종이 대표 밀레와 그리고 그 앙리 루소의 난 초현실적인 그런 그림이 평소에 그냥 좋았었는데 그 사람의 그런 또 삶의 디테일한 뒷모습을 보고 이렇게 그리고 선생님이 나는 밀레에 가깝지만 또 이종구 선생님하고 얘기를 이렇게 그 사람을 좋아하지만 그렇게까지는 못해. 내 과는 아니야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런 게 어떻게 나한테 질문으로 던져준 것 같아. 그리고 루소도 어린아이 같이 진짜 행복을 자기 안에서의 그런 그 자기 애로 그 행복을 그린 작가이면서 르누아르도 겹쳐지면서 도대체 르누아르하고 얘하고 같은 작가로서 대접받는 그 당시에 왜 그렇게 그랬을까? 그것도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고 저런 숲이나 가공의 르누아르와 앙리 루소를 비교해서 다음 발표를 한번 해봐. 그게 자기 다음에 어느 부분이 찾아질 수 있는 지점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저가 굉장히 그 사고형이면서도 저는 6번 날개를 많이 쓴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저는 7번이면서도 8번 쪽에 가깝다. 그래서 뭔가 나는 사고가 다 무르익기 전에 그냥 튀어나가 버리는 행동으로 굉장히 이렇게 능동적으로 행동으로 튀어나가면서 오는 그 나의 안에 그 본질과 그 간극이 나를 되게 그동안에 좀 힘들고 나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면을 좀 자각하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 불과 얼마 안 됐는데 그런 면에서 그 앙리나 루소나 그 르누아르가 그냥 무조건 그 행했잖아. 자기 거를. 그러니까 끝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했는데, 보는 모든 작가는 무조건 자기 걸 행해는 방식이 다른 거지. 내가 둘을 비교해서 보라는 것은 무조건 행해는 그 성실성을 비교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거는 모두가 기본값을 갖고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뭐를
포장지를 씌우던 굉장히 행복을 추구했거든. 그러니까 그걸 좀 보라고. 그거를 행복하다고 했거든. 근데 지금 오늘 뉴스도 보니까 세상에 애를 5이나 먼저 보내고 부인을 2이나 보내고 그럼에도 미쳐가지고 여자 쫓아다니다가 비 맞아서 팽에를 맞을 정도로, 그리고 피카소의 그런 후대가 아니라, 그러니까 환대는 아니었던 것 같은 그 뭔가 존경하는 환대하는 환대가 마음이 아니야. 아니었어. 그 마음이 아니고 그냥 그 피카소 옆에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야. 그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게 일화로 돼서 이제 그게 굉장히 뭐 루소를 그 당시에 행복한 뭐로 된 것 같지만, 그렇지만 중요한 건 환대한 건 아니지만 피카소 같은 눈 밝은 사람들은 루소의 천진성의 그 특성이 보였던 거야. 그것에 박수를 쳐준 거야. 존경은 아니지만 환대기도 하지. 존경이 아닐 뿐이, 존경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막 존중하고 어른을 대접한 건 아니야. 분명한 건. 안쓰러워했던 것 같아. 뭔가 짠하면서 뭔가 과연 그들이 어느 짠함을 부분은 느끼는 사람들일까? 동방이 쉬운 게 아니에요. 아, 그런가? 또 나이 이런 게 상관없죠. 나이 이런 거 상관없이 아니, 어떤 부분이 자기하고 이렇게 딱 그 접점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었겠지. 숨어 있는 내가 뭐 어디 가서 응. 야 나 이런 가게 발견했어 뭐 아니면 그거야. 내가 응. 이런 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런 것 얘들아, 때문에 이런 사람 있어. 이러고 그래서 전부 모여서 놀자. 동료한테 숨겨. 그렇게 해서 놀자지, 뭐 짠하고 안쓰럽고 뭐 존경하고 이런 어떠한 동방의 개념. 그런 개념이 아니야. 야, 죽여,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한번 모아봐봐. 그랬더니 막 하니까 막 신나고 또 즉흥적으로 뭐 시도 불러주고 그러고서 신나게 놀았는데, 그러고 났더니 어느 날 이들이 친구가 돼 있네. 그러니까 피카소가 알아봤던 사람인데 또 마침 죽었네.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시대적으로 시간이 지나니까 이 천진난만한 그림의 특성들이 초현실주의 다른 화가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지금 현대 그림 같은 느낌이잖아.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역으로 시간이 흐른 다음에 라바 시장에 안 샀던 것을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사가는 거고 이렇게 됐던 거지. 다 자연들을 표현했는데 그 자연이 우리가 그 루소가 그린 그 식물원에 그것도 사람들은 대부분 아프리카의 어디 밀림이라고 착각을 그래서 아프리카에 얘가 얼마나 거짓말도 시켰느냐면 다 아프리카 갔다 왔다가 거짓말 시켜갖고. 그랬어? 거짓말도 시켰어? 아니, 박동이라니까 거짓말도 시키고 사기도 치고 막 그런 식으로. 사기죄도 불려갔는데 아주 소박한 사기. 말 차명 계좌 만들고 이런 거 하다가 잡혀간 거야. 그랬더니 차명 계좌 해갖고 잡혀간 거야. 세무사. 근데 나를 보라면 하나의 아티스트를 뭐 예술을 보라는 거라고 그렇게 했을 정도의 그런 자기가 강한 거니까 어느면 그러니까 루소를 보면서 그러니까 참 나를 닮았다는 생각을 내가 많이 그 루소 그림을 보면서 되게 좋더라고요. 굉장히 이렇게 초현실적인 동심성 같은 거 그런 거를 좀 건드려줘서 이렇게 다 보면서 이렇게 한번 미소 짓게 하고 뭐 그런 행복함을 느끼는 그런 부분 때문에 루소 그림이 다들 좀 어린이들이 왜 어린 애 때는 막 이런 뭐 우리 가르쳐 주지 않아도 동물하고 나하고 동등한 입장이다라는 거. 내가 지금 아무튼 비건이라는 책을 하나 읽고 있는데 그 채식주의자들이 왜 동물 육식을 안 하게 되는지. 어릴 때는 내가 키우던 뭐 저기 병아리가 막 닭이 됐는데 아버지가 다 먹고 그게 엄청난 충격이잖아. 어떻게?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러니까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어시장을 데려갔는데 자기도 집에서 물고기를 키우는데 그 물고기를 탁 목을 자르고 탁 해서 갖고 들어오는 거야 엄마가. 그래서 얘가 물고기라고 그래. 얘 생선이라고도 안 해. 그냥 물고기를 자기는 못 먹겠대.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생명은 생명을 먹고 자란다 이런 거를 받아들이는데 아직 거기 딱 멈춰 있는 거야. 그래갖고 생선을 잘 안 먹는 애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가 다 이렇게 연결돼 있고 동물
정말 저 짐승 같은 동물 같으니 왠지 막 굉장히 인간을 하대하는 그런 말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아까 나무 얘기도 했지만 다 동등한 사람들이잖아. 동등한 저 생명체들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의식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려낸 게 무서운 것 같아요. 막 호랑이도 그냥 친구같이 옆에 있고. 그 루소를 새롭게 또 알아서 좋고 이종구 또 너무 좋고 오늘도 좀 엄청 좋네요. 남자친구를 엄청 많이 소개받고 가는 기분이야. 남자친구를 엄청 많이 소개받았어? 다행이다. 미순아 뭐라고 그랬어 너가? 이종구를 알게 돼서 좋았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극사실주의 그림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별 의미도 없이 그럼 누구 말대로 사진으로 찍지 왜 저걸 저렇게 그려? 하는 그 거부감 같은 거. 뭐 하는 건데 잘 그리는 건 너무 감동하겠어. 대단한 기술이면 틀림없어. 근데 기술로 보여주지 뭐 어떤 특별한 예술 작품에서도 그 어떤 이렇게 가슴으로 와닿는 그런 게 없는데 이종 사진 같은 그런 그림들은 얘는 그렇게 그냥 복제한 것 같은 그 느낌이 아닌 다른 거기서 얘가 하고자 했던 이런 많은 것들이 그냥 잘 모르지만 뭔지 이렇게 와닿아. 그런 부분이 되게 이 사람께 되게 좋고 내가 그 거부감 같은 그 극사실주의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일단 나한테 이 사람은 나한테 커다란 일을 한 사람 같아. 그리고 저도 민중예술이라 그러면 조금 좀 거부하는 편이 있었어요. 마음 안에. 거칠고 그리고 내가 또 이제 학교 그 시절에 같이 민중운동을 했고 그 허와시를 너무 잘 내가 알고 그 감각을 알기 때문에 일부러 피하는 면이 있었고 또 직시하지 않고 싶은 그런 좀 무거움이 있어서 민중예술이다 그러면 좀 약간 이렇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종구 씨 같은 그런 그 자기 삶에 진짜 그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진짜 해내는 그런 작가들을 보면서 또 다른 시선을 갖게 돼서 이종구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표현 방법도 그 민중예술 그 그림들 보면 직접적이고 막 항쟁 막 이런 느낌이 아닌 유명하게 이렇게 그 삶으로서 주변인들을 이용해서 너무나 부드럽게 이렇게 무언의 항쟁을 하는 그 느낌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9번 답답했던 거예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부럽다. 그리고 그 이종구 씨 그 그림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다 그냥 내 주변의 사람들 같아서 되게 친근한 것 같아. 그렇지. 우리 집 할머니지. 깜짝이야. 깜짝이야. 갑자기 톤이 달라진다 야. 지연이는 뭐 오전에는 안 들었지만 저도 이종호는 이제 보면서 진짜는 통하는구나. 내가 호감이 아닌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진짜는 울림을 주는구나. 그리고 저는 좀 특이했던 게 앙리루소는 저는 개인사를 전혀 모르고 네가 보라는 거거든요. 근데 전 거기서 거꾸로 되게 광대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광대가 웃지만 슬프고 울고 있잖아요. 그래서 광대 같은 느낌을 받고 그러니까 모든 모여있는 인물 사진이 다 흑백으로 하더라고. 검은 옷이나 하얀 드레스. 그래서 굉장히 데드마스크? 장례식 사진? 그런 거 보는 것도 같으면서 약간 100년 동안의 고독도 생각나고 그랬어요. 근데 개인사를 보고서 좀 완전히 반대인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굉장히 순진한 것 같으면서도 왠지 막 나의 내면 아이를 건드리는 같은 그런 기분도 들어. 저는 약간 도가적 느낌 났어. 도가적. 그런 인형 그 어린아이 그림 막 이런 거는 자꾸 이렇게 잔상에 남아. 그러니까 도가적 느낌이 났다라는 것은 굉장히 해석이 다른 측면이야. 내가 보는 네가 본 것이 그러니까 광대적인 느낌이 강대가 연상이 돼서 넘어떠갖고 도가적 느낌이 나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네가 쓴 그 언어들을 이렇게 조합하면은 말하자면 니체가 사람을 3단계로 나누잖아.
처음에는 순종하는 거, 낙타의 단계. 무엇이든지 순종해서, 그러니까 그 세상 법에 의해서 1, 3단계가 똑같은 거예요. 하는 그 순종하는 것에서 두 번째 사자의 단계로 간다. 인간의 삶은 사자의 단계에서는 끊임없이 반항하고 나를 주장하고 이렇게 그런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 다음에 뭐가 되는가? 어린이 나온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내려지는 거. 이랬을 때 이게 도가적인 것하고 통하는 거야. 바로 그런 측면에서 그 도가적이라는 표현을 네가 썼는데 그 사자 대신에 너는 거기에 광대로 박힌 거야. 그게 치환된 거야. 그거를 가장 잘 표현한 작가가 누구냐면 베르나르 비페. 옛날에 한번 했었던 것 같아. 내가 옛날에 베르나르 비페에 대해서 쓴 글이 있어. 그거 한번 찾아서 읽어봐봐. 어떻게 광대가 아닐 수 있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글을 써서 올린 게 있거든. 베르나르 비페 같은 경우가 네가 말하는 그것을 철저하게 하면서 살다가 결국에 가서 자살을 해놔주는 자기가 인간으로서 더 이상 자기 존재를 표현할 수 있는 위험을 지킬 수 없는 그 파킨슨병에 걸려니까 어느 날인가 자살을 해.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주로 그렸던 애용해서 그렸던 게 광대였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생각이 확 났는데 그런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거는 어린아이 다워진 거야. 인식을 이게 허물을 거쳐서 갔든 용맹하게 사자처럼 전투를 해서 반항하면서 갔든 3단계 어린아이 다워진 거.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린아이처럼 돼야지 했을 때. 내 어린아이처럼 된 걸로 넘어간 것 때문에 너는 약간 오히려 슬프고 그런 느낌이 더 들었다라는 표현으로 나한테 들리는데 나는 아직 그 단계를 거치지 않은 그냥 어린이다라고 얘기한 거고 너는 어린아이 다워진 것 같아 라고 얘기한 것 같거든. 동숙이 언니야. 응? 언니 응. 어린이에. 거기까지 안 갔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너가 그렇게 느꼈던 것은 어쩌면은 이거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어쩌면은 네가 지금 그 상태일 수가 있는 거야. 그렇죠. 나는 왜냐하면 이 앙리 루소의 개인사를 전혀 몰랐으니까 그냥 시각적으로 보고 딱 그렇지. 떠오르는 이미지였어. 그런 일 수가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오케이. 앙리 루소라는 사람이 참 진짜 나는 웃음이 나와. 이 앙리 루소는 그 앙리 루소 그림을 뭐 하는 거 한번 쭉 한번 보자. 좋아요. 예쁘고 이렇게 행복하고. 잠깐만 내가 그거 보여줄게. 그림책 사파에 나오는 그림 같아. 애들 어린이 그림책. 음악 쫙 나오면서. 좋아. 동화책 저거 옛날 동화책 저희 저런 거 많이 나왔어.